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며 탄력을 받게 된 특검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설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김형주 전 더민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특검팀이 정식 출범한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을 그야말로 숨돌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고 또 아쉽다는 지적으로 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두 분 먼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특검팀은 제일 큰 일이 과거의 소위 말하는 특검 무용론, 특검 해봤자 별거 없더라 하는 거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갖고 있었고요. 또 이게 이제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탄핵 소추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국민적 요구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 한 달여를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종횡무진해서 대한민국을 흔들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좀 우왕좌왕한 측면도 있어요. 좋은 측면에서 보면은 검찰이 못했던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라든지 또 뇌물죄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정유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이 못한 것들을 굉장히 크게 밝혀낸 성과가 있고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려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아니었느냐. 또 너무 시간에 쫓기니까 되지도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린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양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 특검은 정말 잘했다. 국민들이 세금 준 게 아깝지 않다. 기대에 부응했다. 이런 결과를 내야죠. 네. 의원님은 지금까지 특검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이 특검팀이 최종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인데 실제로 최순실을 자주 보지 못했다라는 한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끝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라든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 또 방금 이제 우리 허 대변인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서 경제인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관련돼서 정확한 논리적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나마도 그 광범위한 수사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대체로 국민들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그렇게 박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매일매일 이 특검법에 의거해서 이규철 대변인 특검보가 이렇게 매일매일 브리핑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집중성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또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대면 조사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도 기다리고 있고 또 대면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규철 특검보도 더 브리핑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진행이 돼야 성패가 더 평가가 될 것 같은데 뭐 좀 구조적인 한계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정점인데 수사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는 또 맞습니다.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국가보안시설은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법을 어겨서까지 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특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전체에서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항은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또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본인이 이제 특검에 나가 진술을 하겠다, 밝히겠다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면 저는 대통령이 정말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적절한 시기에 특검에 나가서 또 혹은 특검을 직접 만나서 본인이 할 말을 충분히 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가운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두 사람이 구속 이후에 오늘 동시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대통령을 조사할 명분이 뭐 어느 정도 생겼다고 봐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구속시킬 만한 타당한 증거를 이렇게 특검이나 이런 쪽에서 수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동안의 문체부 직원이라든지 정책보좌관이라든지 또 문화부 관련된 어떤 청와대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수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발언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것은 뭐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고 그것 때문에 또 대통령 측 대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언론에 관련된 보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특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결국엔 대통령의 지시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그렇죠. 관심사일 텐데 뭐 윗선 지시였다고 이렇게 자백할 가능성을 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모 신문에서 예. 이 이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인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나고 한 달 뒤에 이런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영장에 적혀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것은 명백한 오보고 또 특검에서 이것을 언론에 흘린 것은 이것은 뭡니까 범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반발했는데 예. 또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나중에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그 주장이 있는데 그 두 분이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대통령의 입장에 반해서 이런 명백한 입장에 반해서 과연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야말로 검찰이나 법원이 밝혀내야 될 문제지 자백에 의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구속만으로도 어떤 헌재의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시나요? 저는 꼭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 예. 왜냐하면 구속은 중요한 사안은 맞습니다. 네. 전직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을 구속한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이 탄핵은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 하나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때 뭐 여러 가지 헌법 사유가 위반 있었죠. 8개, 예. 법률 위반 5개 이렇게 총 합쳐서 거꾸로입니까? 법률이 8개, 헌법이 5개, 13개를 해서 보냈는데 예, 예. 그중에 하나로 탄핵할 수도 있지만 예. 이 헌재는 전반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 블랙리스트 문제는 죄로 따지면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예. 이 장관과 비서실장의 직권을 넘어서서 했다는 거고 헌법적으로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건데 이것은 대단히 법리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뭐 특검이 이제 탄핵의 사유를 입증했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예. 오히려 지금 한때 뇌물죄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 이후로 뇌물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특검이 왜 뇌물죄를 갑자기 포기했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게 참 의아스럽고 좀 이렇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하는지 부분에 모르겠어요.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구속 여부의 중요성보다는 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5가지 헌재의 판단한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야 권한 남용 뭐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 주권 혹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왜냐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했다는 측면에서 뇌물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이걸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이거든요. 예. 실제로 형사상의 법률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기준에서는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고 실제로 보면 두 분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부인을 했을 때 정말 특검이 또 혹은 헌재가 얼마나 그것을 밝히느냐의 여부이지만 실제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만 내놓는다면 굉장히 결정적인 탄핵의 인용의 근거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예,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정치권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굉장히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요즘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친인척 관련된 위기도 있고 이 위기를 과연 반 전 총장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뭐 주춤하다기보다는 오늘 하루 쉬었죠, 사실은. 예. 사실은 오늘 평창 쪽에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날씨로 눈폭탄이 인해서, 와서 예. 못 가니까 이제 25일 날 또 관훈 토론회도 있고 본인도 지금 귀국하고 오늘이 열흘째인데 하루도 안 쉬었지 않습니까? 하루 네네. 쉬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친인척 의혹도 있고 지금 이런 실제로 논란이 쉬어야 좀 돼요. 많으니까요. 저는 반기문 전 총장께서 참 안타까운 측면이 뭐 간단히 말하면 반 총장이 한 번도 국내에서 대권에 출마 안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 20%, 뭐 30% 이렇게 올랐는 것은 기성 정치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는데 예. 지난 12월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긴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표 같은 것도 끊을 줄 모르면 솔직히 나는 유엔 총장 하면서 지하철 안 타고 다녀서 잘 못 끊는다고 얘기해도 누구도 그걸 흠잡지 않는데 왜 그러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또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취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취임의 의미 같은 것을 도저히 다른 사람은 흉내도 못 낼 정도의 국제적 시각에서 딱 일관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다든지 사드 문제도 무조건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반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예. 좀 국제적 시각에서 좀 국민들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이 다 똑같고 기성 정치인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결국 그 돌파하는 거 반대로 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입당을 하느냐, 창당을 하느냐, 연대를 하느냐, 뭐 이런 어떤 정치적 방향을 정하라는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뭐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선택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실제로 최선의 선택은 본인이 또 실수를 하신 것이 뭐 돈이 없어서 뭐 입당을 하니 그런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건데 가장 최선의 선택은 준정당의 형태를 만들어서 입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창당하거나 그런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본인이 빨리 해야 될 것이 창당 직전까지의 모임을 정확하게 하고 나의 핵심 참모가 누구다. 내가 기본적으로 뭐 누가 나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아예 빨리 섀도우 캐비넷에 공표하고 그런 체제 속에서 거의 오늘 뭐 손학규 전 대표가 뭐 국민주권 회의를 만들어 가듯이 그런 포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입당해서 자기 세력으로 경선을 하더라도 그것이 뭐 국민의당이 가든 또 바른정당을 가든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반기문 총장이 이제 그동안 사실은 대권 출마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국내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반 총장 본인이 기다려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 그런 조직을 잘 만들지 않고 캠프를 잘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혼선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의원님 말씀도 저도 참 동감하는 게 결국은 혼자 우리가 말하는 단기 필마, 뭐 나쁘게 말하면 독불 장군, 단기 필마로는 이 대선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한국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반 정 총장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선 자기 캠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사 정당이든 모임이든 어떤 조직이든 본인의 이 대권 의지와 맞는 그런 걸 표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해야지 지금 무슨 신당 그 바른정당이라는 곳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새누리당은 지금 자기 정비가 급한데 새누리당에 들어오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국민의당은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본인의 정체성과 맞고 본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뭔가를 해야지 혼자 저렇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지지율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본인의 색깔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권 주자 중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모두 이제 텃밭인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뭐 국민의당에 몰표를 줬던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호남의 민심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총선 전에는 호남에 계신 많은 어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선 이후에 이 여러 가지 호남에서 요구들부터 이렇게 조금 스스로가 이렇게 자유로워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당내 모든 선거에는 거의 다 호남당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힘들게 된 거고 그 결과적으로는 또 호남 입장에서 볼 때 대선 후보 중에 지금 문재인 후보는 27, 8%가 되는데 안철수 대표는 8% 가지고 그것에 올인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호남에서의 안철수 지지가 거의 유보된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호남이 그럼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호남이 전반적인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정치 지지층에서는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호남 입장에서는 붕 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호남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호남의 표심을 잡으려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더욱더 많이 과거에 초창기에 호남의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기와 관련된 오해라든지 예. 또 지난번 이렇게 잘못된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좀 더 고백하고 네. 더욱더 낮은 자세로 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또 예. 호남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안희정 지사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문재인 전 대표의 뭐 어떤 이 포문을 좀 쏟아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과 달리 문재인 대표는 환영한다, 우린 동지다 이렇게 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거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뭐 문재인 전 대표가 하는 것은 이제 일위로서 또 큰 형님 뻘 아닙니까? 그 뭐 비서실장한테 밑에 데리고 있었던 분이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오히려 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예. 안희정 지사와 저는 같은 세대입니다. 나이도 뭐 거의 같은데 우리 세대가 바라는 것은 기존 정치 지금 예를 들어 삼김 시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를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갈구하는 세대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안희정 지사가 박정희 시대를 끝내고 뛰어넘겠다 하는 것은 좀 뭐 이해가 돼요. 그러나 DJ 노무현 얘기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분이 아직도 새로운 세대를 정치 세대를 열겠다면서 DJ 노무현을 뛰어넘어야 돼요. 본인이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 있구나. 아직도 그 광주라는 물론 광주에 대해서 누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프레임을 넘어서서 21세기적 정치 뭔가 프레임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구나. 저랑 같은 세대니까 네.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안희정 기사가 이제 이번에 진짜로 목표가 있는지 차차기의 목표가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새로운 세대, 이 80년대 학번을 대표해서 나온다면은 정말 21세기적 정치 프레임을 보여주기를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 안희정 충남지사 이외에도 지금 유승민, 남경필, 이재명 이런 다른 대권 주자들도 이제 채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설 명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설 명절을 기점으로 좀 밥상머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대권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 설을 기점으로 반기문, 문재인 이 둘의 양강 구도가 좀 흔들릴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난주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플랫폼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내 후보 안에 문재인을 다른 후보들이 이길 수 있는가 별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나 혹은 유승민, 남경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박은순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후보들 간에 군수 후보들 간의 발걸음이 굉장히 바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오시면서 일주일 동안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점수를 못 땄습니다. 그런기 때문에 문재인 대 다른 후보로 과연 안철수가 문재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 또 유승민이 혹은 남경필이 원희룡이 이 반기문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아마 설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이 설 이후의 민심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뭐 말씀해 설이라고 주시죠.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 지금 그 군소 후보 두 분을 빼는 이제 문재인 또 반기문 두 분을 뺀 군소 후보들은 노이즈 마케팅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이름이라도 한번 내달라고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하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모병제 주장하고 오늘은 같은 당의 유승민 후보까지 공개했어요. 예. 뭐 이러는 식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들이 정말로 시장에 가서요. 재래시장에 가서 그 지금 영하 12도, 15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 파한단 놓고 있는 분, 무한톨 놓고 있는 분, 무한도막 놓고 파는 분, 그분들의 손을요. 정말로 눈물을 삼키면서 잡을 줄 모르면 후보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요. 거의 주저앉았습니다. 자꾸 대권, 권력 이런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예. 서민들은 다 똑같이 봅니다. 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을 보지 정말로 가서
본인이 정말 속으로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로 그 사람 손을 잡을 수 없으면 이 시대에 대권 정말 그건 권력적일 뿐이라는 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